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난 전문가 코너를 처음으로 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채권 시장에 떠오르는 별, 우리 이규현 매니저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너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이규현 매니저처럼 각 업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만들었고요. 사실 지난번 내가 어제 읽은 책에 임명묵 군 저자를 소개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했더니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다른 전문가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그 5분 정도만 저는 방송을 보통 하는데, 왜냐하면 그 5분 지나가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을 좀 길게 하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모셨고요. 특히 최근 채권 시장에 관한 전문가를 감히 모시게 된 이유는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도 있었고, 또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 속에서 저기 행정부의 수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첫 순서에 이기현 매니저가 어떤 분인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드 매니저 이기원입니다. 현재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에서 채권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전에는 다른 예금 취급기관에서 채권으로 고유자산 운용도 했었습니다. 이제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채권업계 들어온 건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우, 아니 꽤 젊은 나이에 시작하신 거네요? 제가 28살에 이제 처음 회사를 들어갔고, 지금 벌써 음, 서른, 뭐꼭 나이 이야기할 필요는 예, 없어요. 보기보다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다 보니 꽤 음, 연차가 쌓였더라고요. 꽤 오래 봤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닥터 아울이라는 필명을 가지고서 블로그도 가끔 글도 쓰고 하는, 특히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요. 1년에 8번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금통위원회 끝나고 나면 통화정책 의사록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기현 매니저가 꾸준히 코멘트 올려주는 거를 꽤 팬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좀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계속 운영할 생각이세요, 블로그는? 사실 제가 블로그 업데이트를 최근 한 1, 2년 동안 좀 소홀히 한 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시 그 분석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강을 해서 다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전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써볼까 하고 있어요. 오. 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운용하는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그 직접 운용보다는 내부에서 애널리스트 하는 역할을 더 많이 했었는데, 최근 2년간은 제가 이제 딜링하는 일을 더 치중하다 보니까 분석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그 감을 쓰는 게 저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읽는 분들한테도 더 좀 엣지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블로그 좀 형식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좀 애널리스트가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조금 시장에 밀접한 듯한 그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밝히는 듯한 그런 예, 글들이 늘어난 게 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예, 좀 시장에서 돈 걸고 터져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이제 글 쓰는 방식을 좀 다르게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뭐 기관에서 매니저 생활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옆에서 훈수 두는 거랑 직접 운영하는 거랑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그거 아주 공감했고요. 특히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들 몸이 상할 정도로 고민하고 고통받으면서 분석하고, 또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참 또 쉽지만은 않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고뇌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너무 펀드 매니저 직업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최근에 9월 말이었어요, 그죠?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름하여 FMC라고 불리는데, 저 회의가 뭔지, 그리고 또 이 회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 회의에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FOMC는 연방 공개 시장 조작위원회,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의 약자고요. 여기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FOMC 멤버는 연방 준비제도 이사 7명이랑
지역 연준의장 5명, 총 12명이 통화정책 의결권을 갖고 1년에 8번, 음. 6주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모여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일단 미국은 그 기준금리의 목표를 은행 간의 콜금리를 결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음. 영어로는 Effective Federal Fund Rate라고 아, 합니다. 그 연방 기금 금리라고 보통 번역되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은행들 간에서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그 금리를 결정하고 조작하고 하는 그 금리를 이야기하는 건가 보군요. 예, 우리는 RP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 콜금리를 하다가 2008년부터 RP 7일 금리로 바꿨습니다. 그때도 참 말 많았는데, 그죠? 근데 뭐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시청자분들이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시장의 금리를 결정하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이고 가장 큰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은행들끼리 이 오가는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라는 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예금 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은행이 은행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예금 받을 때 이거보다 굉장히 금리를 높게 받을 이유가 잘 없잖아요. 왜냐면 중앙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요 금리에 딱딱 다 빌려주는데 굳이 고객들한테 금리를 아주 많이 쳐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근데 은행들마다 예금 금리들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건 사실 은행이라고 다 똑같은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 또 얼마 전에 뭐 예금 기관이 있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뭐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지방의 조그만 은행이랑 국민은행이랑 체급이 다른데 그 둘이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뭐 똑같은 금리를 주면은 누구라도 다 큰 은행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 참 그게 그 네임 밸류라 그러잖아요. 예, 브랜드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리딩 뱅크 하고 싶어가지고 은행들이 몸집 불리기 경쟁도 하고 합병도 하고 하는 게 역시 그 브랜드 파워가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마불사라는 게 계속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잖아요. 은행 마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1990년대 후반 일본도 봤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그렇습니다. 때 리만 사태 때 그 뭐 아주 작은 투자은행 하나 망했는데 경제가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의 그 뱅크런이 전에는 은행에 줄 서는 게 뱅크런인 줄 알았는데 도매 시장에서의 뱅크런이 더 무섭다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죠?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정작 미국 시장금리는 오히려 내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금리 인상인데, 매 분기마다 그냥 꼬박꼬박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분기 한 번씩 올렸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 차례 더 올릴 걸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1년에 1% 인상이군요. 그런데 지금 꼬박꼬박 분기마다 올려왔고, 9월, 12월 달에도 인상할 거를 시장에선 이미 다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이번에 금리 올린 거는 올리기 전에 이미 다 국채금리에 다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인상 자체는 별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앞서서 그 연준에서 FOMC가 끝나고 나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내놓는데요. 우리나라 통화정책 보도문, 통방문 뭐 그건가요? 예, 우리로 치면은 통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거기에 각 단락별로 음. 첫 단락에는 현재 뭐 미국 경제 상황, 음. 두 번째는 뭐 통화 정책 상황, 음. 그리고 뭐 우리가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 형식 뭐 공문서라고 할 수 있죠. 음. 그런데 스테이트먼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쭉 있던 문구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게 고용 시장을 돕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말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사실 그 문구 저희도 예, 매번 번역하는데 야, 이게 뭔 말이야 싶을 정도로 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을 좀 해주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음. 연방 준비 제도가 음. 법적으로 달성해야 할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완전 고용 달성입니다.
야, 이거 어려운 목표네요. 예, 정말 어렵죠.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목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중앙은행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준 말고도 또 있나 보죠? 호주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엄청난 중앙은행이죠. 사실 저도 그 아시아권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거를 흔히 보게 될 때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사이트도 옛날엔 가고 그랬었는데 물론 거기도 좋습니다만 요새는 RBA 그죠? Reserve Bank of Australia 그 호주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자주 가게 되는 게 거기 그 블루틴 해서 그 뭡니까 월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분석하는 거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호주 중앙은행이 대단한 되더라고요. 그 호주 중앙은행 알고 난 다음에 호주 경제 성장률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1980년인가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없는 경제가 거의 그 굉장히 그 원자재라든가 관광 산업에 휘둘리는 경제가 굉장히 대외 개방적인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이렇다 할 위기 없이 40년을 이렇게 흘러온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기를 안 겪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7만 불.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호주인데, 야, 호주와 연준 이 두 중앙은행만이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 목표를 갖다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중앙은행이다라는 것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참고로 그 유럽 중앙은행 ECB도 물가 안정 단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2011년에 그런 사고를 쳤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2011년의 사고란 그리스랑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이 유럽의 약소 국가에서 시작됐던 재정위기가 2011년에 유럽 경제 내에서 제 3위와 4위 경제권 정도가 되던 이탈리아랑 스페인까지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구제금융 받는 나라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바로 2011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2011년에 그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가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냐 하면 자스민 혁명 때문에 아랍의 국가들이 전부 민주주의 국가 또는 뭐 그 전에 존재하던 권위주의 국가들이 나라들이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시위가 빈발하고 그 과정에 유가가 급등했어요. 근데 그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이유로 금리를 세상에 지금 재정위기가 진행 중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2011년에 금리를 두 번 인상합니다. 그 트리쉐 그 ECB 총재를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저 왜 저런 행동을 하나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던 그런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모 은행에서 딜링룸 이코노미스를 할 때였는데 유로 달러 환율이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이제 전망이었는데 유로화는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콜들을 고객들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참 유럽도 중앙은행이 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법으로 이제 정해놨으니까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참 통화정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그 듀얼 맨데이트, 완전 고용과 통화정책 이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그 9월 스테이트먼트에서 고용시장을 돕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 그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낮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었는데 이게 빠졌다라는 거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그 문구를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 좀 더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는 건가라는 전 해석을 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긴축적으로 더 빨리 올리겠거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 IB 쪽에서는 지배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석하던데요.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는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에 들어섰으니까 통화 정책이 더 긴축적인 상황이다. 이제 이 금리는 완화적 금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이거 참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 이게 사실 까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그날 미국 10년 금리가 떨어졌어요. 거의 OBP 그러니까 0.05%를 OBP라고 예, 하죠. 맞습니다. 금리가 그만큼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건데 금리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 걸로 봐서는 결국은 시장에서 해석하기는 후자 쪽에 이제는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완화적이지 않다, 긴축적이니까
이제 올리면은 경제에 부담을 줄 거고 이제부터 더 올리는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 질문 받으면 화내는 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안 물을 수가 없는 게 저희들 이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금융시장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좋은데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묻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한국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실제로 그거 관해서 저도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기원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이제 금융시장 종사자들은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하고 너무 다른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새 외국인 채권 투자 순매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던데. 어제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 국채 10년물을 1,500억을 샀어요. 야, 주식 팔더니 채권 사러 갔군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 채권 현물을 순매수하고 있고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니까 여기서 자금을 빼갖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뭐 한 국가의 이제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다양한 요인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하루에 20원도 오르는 날이 있고 어떨 때 금융위 때 보면 100원도 오르는 날이 있는데 금리 0.25% 움직였다고 정말 환의 이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채권 다 팔아서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또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결국 옛날 고정환율 제도의 향수에 또는 고정환율 제도 때 배웠던 것의 지식에서 못 벗어나는 분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IMF 상처를 겪은 게 아, 예, 트라우마까지. 불과 20년 전인데 음. 지금 통화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의 연배를 생각했을 때 하하. 예, 그분들이 한창 실무진으로 일할 때 그 트라우마를 또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야, 이거 참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이제 아까 듀얼 맨데이트, 싱글 맨데이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걸 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그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우리는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왜냐하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지 무슨 그깟 금리야. 이제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럼 한국은 요새 왜 금리 안 올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행정부의 아주 주요 인사께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까지 말씀까지 할 정도로 금리 인상하자 말자 논쟁이 팽팽한 상황이에요. 일단 한국은행은 성장과 물가 두 개를 다 목표로 하지 않고 물가 하나만 목표로 하는 즉 유럽 중앙은행 형태의 어떤 맨데이트 임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본인들이 달성해야 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해 놓고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정해놓고 있고 이 목표치는 3년에 한 번씩 정부와 협의하에 바꿔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3%인 적 있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3% 플러스 마이너스 0.5%그 레인지를 잡았었는데요. 그게 최근에 2%로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물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중앙은행이 알아서 물가가 좀 불안하면 금리도 인상하고 또 물가가 안정되고 너무 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끝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금리 인하하게 알아서 놔두면 되지. 왜 저렇게 명확한 어떤 목표에 이런 걸 왜 주는 거예요? 사실 목표를 이제 주지를 않으면은 너무 그 자의성, 너무 재량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연준의 역사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907년부터 가나요, 이제? 그건 너무 옛날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중앙은행에게 물가 안정이라는 그 책무를 법으로 정해준 게 1977년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볼커가 정책금리 20%까지 막 인상한 게 그 법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그 1970년대 고인플레 시대가 왔던 것도 연준이 그런 법으로 정해둔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 나라님한테 통화 맞추셨군요. 통화 정책을 너무 완화적으로 유지를 한 측면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때 연준 의장님이 이름이 갑자기 나올 뻔했어요. 아우, 실수할 네. 뻔했습니다. 네, 예, 에이모 씨, 에이모 예, 씨가, 에이모 씨가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그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 하셨던 그분이 예, 지금 맞습니다. 떠옵니다. 예. 사실 그런 최악의 연준 총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미 연준은 운이 좋아서 볼커부터 시작해서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그리고 이번에 뭐 파월은 아직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대 연준 의장들이 또 그럭저럭 또 잘해왔다는 평가가 많은 분들이 된 예, 거 보면 맞습니다. 예. 이 확실히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넌 뭐만 보면 돼라고 이야기를 정해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좀 연준 의장들에게 어떻게 보면 임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도 잘하게 만드는, 이게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그 회사의 이 일이 돌아가는 구조와 책임과 의무, 권한에 대한 영역들이 명확한가 아닌가를 보면 그 회사 운용사의 성과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던 옛날 모 실사 가셨던 선배님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 추억이 나와서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 야, 이거 금리 인상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의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달성하는 건데 사실 8월 물가가 1.4%였습니다. 아, 저기 전기 요금이 좀 인하된 게 굉장히 물론 컸죠.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는데 한국은행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아이고,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이게 참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 현재로 25년째 하는데 이게 똑딱똑딱이에요. 한 번 맞으면 한 번 들리는 경제 전망이라는 게 복불복이고요. 특히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매 경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이다라는 건 참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잘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 뭐 버냉키부터 옐런 의장까지 시기를 보면은 정말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예, 옐런 의장 연임 못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옐런 의장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에 후행하는 통화 정책을 해왔고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외환시장 개방된 게 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환율 급등하면 물가가 뒤따라 오르는데 환율이 급등할 때가 대체로 불황일 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외국인이 막 전부 다 외환시장 달려가서 우리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 주세요 그러면서 환율을 막 시켜 올릴 때 수입 물가 급등하고 수입 물가 급등하면 우리나라 물가 안 오를 수 없잖아요. 그죠? 참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그 한국은행을 위한 변명은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뭐 틀린다고 누가 책잡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게 일단 제 생각에 이거 가지고서 뭐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에 나오신 업계 관계자 한 분이 금리는 무조건 떨어질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물가는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쏠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어떤 보면 좀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분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맞아 저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내년 경제전망 자료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그거 수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있는 거고 그 전망이 맞냐 안 맞냐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주장이 어떤 부분이 논리적인가가 더 중요하니까 물론 편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은행은 별로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상당 부분 정책적인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요. 최근에도
여권 쪽에서 금리 인상을 바라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 본인도 금리 인상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다만 경제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게 볼 때 아마 조금이라도 지표가 반등하거나 한 달이라도 여지가 생긴다면은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지금 지표 안 좋다고 굉장히 이야기 많잖아요. 지표가 사실 경기가 뭐 계속 하강하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그게 대세 하락에서도 그 소순환으로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항상 하락하진 않거든요. 잠깐 반등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한 개월의 반등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걸 보고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봤을 때는 지표 반등 안 하더라도 우리는 포워드 루킹에서 인상한다라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게 타지에서 고생하네요. 포워드 가이던스란 그 미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자기들 향후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과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면서 이 점도표 형태로 일단 자신들이 생각하는 장기 균형금리는 몇 %예요. 더 나가서 2019년, 20년에 정책금리는 몇 프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 연준 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들도 알려주고 또 향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요지로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더 많은 변동성을 일으켰다라는 비판들도 없진 않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재미없는 이야기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에 있고, 이규현 매니저는 반대로 채권시장에 영역을 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견은 저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번에 한국은행이 10월인지 11월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가 인상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상되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시기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올해 올린다면은 아마 한 번 올리고 나서 연속 인상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네. 번만 한다? 지금 네. 경기 상황이 뭐 연속 인상할 만큼은 누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은행도 연속으로 올렸을 때 경기가 더 안 좋아졌을 경우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한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2년, 3년의 긴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1.5%인데요. 한 번 올리더라도 1.75% 굉장히 낮네요. 낮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는 2%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중반에서 후반대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2% 중반 보는 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일단 2.8, 2.9 사이 정도 아니겠냐고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국은행의 추정이 한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1% 중반대의 금리는 많이 낮은 감이 있고, 그리고 경기라는 게 결국 사이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머징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 막바지로 가진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갑자기 희망이 막 생기는데요. 사실 경기 사이클 막바지는 이머징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상품 네. 시장이 랠리를 보이며 예. 인플레이션 장이 한번 나와야 사실 이게 정말 버블이야 라면서 금융시장이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데 전문가 너네 뭐하니?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장 한 번씩 출연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이런 낙관론자가 채권한다니 어렵지 않으세요? 혹시 자네 힘들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사이클 후반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그때는 금리를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금리, 단기금리 모두 지금보다는 뭐 1에서 2%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제가 오늘 너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지 방송 시간이 이미 좀 충분히 흐른 그런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가 있고 재밌는 이슈가 있을 때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감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